네, 그럼 지금부터 제321회 희망의 경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포럼은 김경철 가정의학 전문의를 모시고 유전체 검사 기반 맞춤 건강관리와 관련 규제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김경철 강사님은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유전체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테라젠 이텍스 바이오 연구소에서 맞춤 유전체 의학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강연을 해주실 김경철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직은 서울 시민이지만 경기도에 직장이 있는 관계로 경기도에 더군다나 경기도청에 오게 된 거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할 강의들은요, 유전체라고 하는 좀 제가 그동안의 목록들을 봤더니 어떤 인문학적 강의도 있고 또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강의 끝날 때쯤 되면 굉장히 재밌다고 느껴지실 만한 그런 유전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요, 모름지기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4차 산업을 이해하려면 가장 앞서가는 이 첨단 부분들을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늘 고민했던 문제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 좀 즐겁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좀 쑥스럽지만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의사이긴 한데 저는 좀 특이한 경험을 했던 게 저는 이제 일찍이 한 2003년도에 좀 이따 말씀드릴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이 완성되는 시점에 유전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2006년도부터 8년 사이에 보스턴에 그 텁스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거기서 유전체학을 아마 의사 출신 치고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차의과대학에서 제가 교수로도 일을 하고 있고 진료도 주로 저는 유전체를 가지고 환자한테 설명하고 상담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런 연휴였는지 제가 테라젠 이텍스라고 하는 광교에 적을 두고 있는 그 회사로 옮기게 되어서 의사 출신이지만 연구, 임상, 그다음에 회사 이런 세 가지 경험들을 좀 오늘 어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먼저 슬라이드를 보면서 왜 이런 강의가 오늘 시작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04년도부터 이제 임상 의사를 하면서 2003년도부터 제 진료실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서 저는 늘 고민을 했어요. 똑같은 약물을 투여하는데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 약이 나한테 안 맞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약이 그냥 맹탕이에요. 듣지 않아요. 1년 뒤에 골밀도가 좋아지지 않아요. 골다공증 약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부작용 때문에 응급실로 그날 실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사들은 이 약을 쓰면 골밀도가 좋아진다, 어떤 병이 낫는다 했는데 나의 경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사람을 늘리거나 죽이는 방식으로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침대 사이즈에 맞추는 게 아니라 환자 사이즈에 맞춰서 영어로 테일러드라고 하죠. 맞춤. 그래서 이렇게 진료할 수 없을까 하던 때에 유전체 이야기 소개가 되면서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명한 그림인데요. 안젤리나 졸리. 너무 잘 알죠? 벌써 한 4년쯤 된 것 같은데 이상한 뉴스가 나왔어요. 세계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상징 같은 그 부분을. 그래서 무슨 암에 걸렸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멀쩡한데 이 검사, 유전자 검사를 하나 했더니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발견돼서 유방암을 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유방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도대체 왜? 했는데 좀 더 내용을 보면 브라카 유전자는 흔한 변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드문 변이인데 그 중에서 변이가 있으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0%가 넘거든요. 물론 이제 80%가 넘는다고 해서 100%가 아니니까 버티면 될 수 있죠. 굳이 뭐 그렇게. 그런데 이분의 개인 경험은 가족 가운데 2명이나 어머니와 이모가 유방암과 난소암으로 사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조기 검진해도 유방암이 걸린 이후에 절제하는 것보다는 유방을 미리 절제하자. 다들 안타까운 표정으로 안젤리나 졸리 보고 계실 텐데 유방을 절제한 게 아니고요. 유방 안에 그 실질을 드러내고 보형물을 집어넣은 아주 나이스한 유방 성형수술을 한 거예요. 할만하죠. 네. 그래서 지금도 멀쩡한데 문제는 이분은 더 나아갔어요. 난소와 자궁까지 다 절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폐경기 이후니까 굳이 필요 없는 기간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무엇을 알 수 있어서 나한테 행동을 유발시키는 어떤 극적인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폐암. 우리가 이제 이쪽에도 이 분야에도 이제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쪽 정책국장으로 있을 텐데, 폐암을 줄이고 흡연을 안 하게 만드는 게 주 목적이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요, 흡연이 물론 폐암의 주 원인이지만 담배를 평생 펴도 폐암 안 걸리신 분이 더 많지 않나요? 주변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억울하게 자기는 담배 정말 안 피고 간접 흡연 정도만 하는데 누구는 폐암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흔한 생활 습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만은 아니다. 유전자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인.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담배를 폈을 때 남들에 비해서 유전적인 소인이 없거나 담배를 피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한다는 것, 질병을 미리미리 이렇게 막을 수 있다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누가 유전적인 소인이 높은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 잠깐 슬라이드를 인트로로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들어봤나요? 이 강의 끝날 때쯤이면 사피라고 하는 것들을 막연하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화두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 미래의학 또는 꼭 의학이 아니라도 미래의 산업, 의료 산업 쪽의 핵심이 사피인데 한번 좀 볼게요. 프리벤티브, 예방, 프리딕션, 예측, 퍼스널라이즈, 맞춤, 좀 어려운 단어 하나 있습니다. 파티스페터리, 참여. 자, 우리가 앞으로의 질병을 또는 의료 쪽의 패러다임에 이렇게 바뀐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조기 검진을 해도 병이 걸린 다음에 병원에 찾아가서 아무리 조심해도 암이 걸린 이후에 큰일 났다 하면서 그다음부터 의료 행위가 발생되는 건데, 지금도 물론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죠. 그래서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시고, 근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예측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좀 더 어떤 질환에 예측될 것인가, 더 걸릴 것인가를 예측해서 예방하는 게 가장 지혜롭죠. 맞춤이라는 것은 앞선 그 침대 모양처럼 나한테 맞춰서 치료하라라는 그런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나한테 맞춰서 누트리션을 주라,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파티스페이터는 뭐냐면요, 미래의학의 패러다임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도 아직은 의료, 그러면은 일단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의사일 거고요. 나는 왠지 환자가 되어야 그걸 경험하는 것들이고, 그것도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내가 찾아가야 돼요.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프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약자니까 병원에 가서 그 시간, 대기 시간 1시간 기다렸다가 의사를 만나야 돼요. 뭐든지 병원 중심이고 의사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환자가 아프니까, 질병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직전 올 2월까지 있었던 병원이 저는 청담동에 있는 차움이라는 곳이에요. 너무 유명하죠? 그 차움이라는 곳에는 저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들이 저한테 와요. 왜? 건강을 유지하려고, 아니면 건강을 증진시키려고, 더 건강하려고, 더 예뻐지려고. 그런 사람들이 의료 쪽을 찾는 것을 이제는 미래의학에서는 중심이 환자가 아니고 소비자라는 표현을 써요. 저희도 참 이제는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내 앞에 있는 분을 환자라고 부르기가 참 민망한, 건강하신 분을 상대로 환자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누구누구님 또는 고객님 이런 것들이 의사들 입에서도 이제는 쉽게 나오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된 관심은 질병이 아니라 헬스라고 하는 건강. 그래서 이것의 중심이 건강과 소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직업군들이 이 건강과 어떤 헬스 쪽에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고, 병원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건강센터라고 부르고 헬스센터, 그리고 주된 관점은 치료와 수술이 아니고 예방과 뉴트리션과 엑서사이즈다.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의료라고 하는 전통적인 부분이지만 이쪽은 의료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고, 결국은 이 헬스케어 산업이 어떤 면에서는 국가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예전에 이쪽 가지고 봤던 그 의료 쪽이라는 규제와 어떤 그런 쪽의 소비 내지는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 그것만 집중하다가는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산업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영어 단어가 파티스페토리는 참여라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환자가 참여할 공간이 별로 없었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약 잘 먹고 있고 하라는 대로 수술 받으면 돼요. 근데 이제는 건강한 소비자가 주도해서 자신의 정보와 개인 정보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오히려 주도가 돼서 의료 산업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의 참여라는 개념에서 참여 의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피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는 유전체를 당연히 여기 전공자도 아니고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의사들도 잘 몰라요. 이쪽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8, 9학번인데 저희 때만 해도 유전체 이러면은 굉장히 아주 지엽적인 부분들, 뭐 이렇게 아주 정말 평생 들어보기 힘든 유전병들만 저희는 다루다가 40대 이상의 대부분 의사들은 유전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의사들한테 강의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10분 내에 끝내, 너무 어렵게 하면 힘들어 하니까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큰 틀에서 오늘 공부하실 수 있어요. 두 가지, 유전자 어렵죠? 변이 더 어렵죠? 이것이 무언가를 한번 개괄적으로 볼게요. 그리고 이 기술 발전은 참 재밌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포라는 거 아실 거고, 염색체 잘 좀 기억 안 나실 거고요. 유전자라는 게 한 25,000개 또는 3만 개, 또 DNA 그러면 또 30억 개,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설계도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몸속에 유전적인 설계도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설계도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려우셔도 내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그러면은 설계도를 알아야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는 술을 잘 먹는 걸로 설계되어 있는지 아니면 술 마시면 안 되는 걸로 설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실 건데, 문제는 설계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중간에 유전자가 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같이 포함해서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까지 포함해서 잠깐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람마다 여기 생기신 분들이 다 다르게 생겼는데, 또는 부모님의 특성이 나한테 넘어오는 그 무엇들은 다 유전자가, DNA가 이렇게 링크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정도 오늘 또 개념만 한 가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책이 있는데 책 한 권을 우리가 염색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크로모좀이라고 하는데요. 염색체가 이 책 한 권이 없어지면 큰 병이죠. 여러분들 다운 증후군 아시죠? 그 40세 이후에 결혼하면 다운 증후군이 좀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 그것은 책 한 권 자체가 없어지거나 또는 카피가 더 붙었거나 하여튼 이 염색체 단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책 안에 보면은 많은 문장들이 있어요. 센턴스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전자로 알려져 있는 한 25,000개 내지 3만 개 정도의 유전자, 이것이 우리 몸속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기능의 최소 단위고요. 이 안에 글자라고 하는 30억 개 정도의 글자가 있는데, 30억 개 중에 인간은 99.7%가 다 글자가 똑같은데 3%, 즉 0.3%, 즉 1,000만 개 정도의 다른 글자 때문에 모든 사람의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만 개의 변이를 찾는 게 되게 중요했었고, 그래서 이런 유전자 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구상의 60억, 70억의 인구는 단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 앞선 세대, 앞으로 올 세대도 똑같은 생김새는 비슷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없죠. 단 하나의 예외, 쌍둥이만 완벽하게 똑같죠.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을 보여준다 해서 우리가 소인 또는 다양성 이런 표현으로 유전자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눌러야 되나요? 네. 자, 이제 유전자 분석 기술이 얼마큼 빨리 급하게 발전되는지 아시면 이 슬라이드 한 장 때문에 아마 우리 가슴이 뛰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이 속도가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2003년도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시기였는데, 이 당시에 한 사람의 그 30억 개의 글자를 다 분석하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13년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한 사람은 딱 분석하는데. 그리고 비용이 33조 원 정도, 어마어마한, 단 한 사람을 분석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일본과 나라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조각조각을 나눠서 분석하는데 13년 걸렸고, 3조가 걸렸던 그 방법이 NGS라고 하는 이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 나오면서 2008년도에 10억대로 수개월 만에 엄청난 변혁이 있었고, 이 당시에 한국에서 첫 번째로 유전체 전장을 분석하신 분이 우리 지금 회사의 부회장으로 계신 김성진 박사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떤 시대까지 왔냐면은 불과 비용이 30억 개를 전체 분석하는 데는 이제는 100만 원이 안 되는 시대가 돌아왔고, $1,000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13년 걸렸던 것이 이제는 이틀이면 끝나는 시대예요. 잠깐 보면은요. 2005년도에서 2014년도 약 10년 사이에 이 IT 기술이
128메가를 만들다가 지금은 128기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1000배 정도를 10년 사이에 이뤘어요. 근데 이 시대에 같은 10년 사이에 유전자 기술은요 100만 배가 발전한 거예요. 집적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네. 예를 들면은 2004년도에 첫 번째 이 NGS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분석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벌써 6개월 한 명을 분석하는데 6개월 걸렸던 방식이 이제는 하루에 60명을 그래서 한 10,000배 정도의 집적도 그러니까 굉장히 10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기에다가 피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은요 15분 만에 이 유전체 서열이 분석이 되는 테크닉이 옥스포드 나노라고 하는 테크닉이 아마 앞으로 혁명을 일으킬 거예요. 15분 만에 나의 유전차 전장 분석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진보가 이뤄내는 부분들은 어마어마한데 그중에서 임상적으로 질병을 예측하고 맞춤 관리하고 오늘 얘기하는 DTC 의사의 처방 없이도 커스터머한테 다이렉트하게 DT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병의 예측. 우리가 이제 종종 일기예보를 제가 많이 예를 드는데요. 예측이라는 게 좀 우리한테는 좀 낯설죠. 자, 우리가 아침마다 일기예보 두고 오늘 좀 날씨가 추울지 비가 올지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돼요. 얼마 전 지진이 났을 때 사실은 지진은 경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그 직전에 알려주지만 많은 부분도 관찰하면 예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일기예보 예측을 했을 때 저희가 일기예보를 항상 믿나요? 항상 믿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비가 온다고 해서 잔뜩 행사 다 취소했는데 해가 너무 멀쩡해요. 반대로 멀쩡하다고 해서 행사를 했는데 완전히 비 때문에 망한 경우 우리 인생 곳곳에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것이 일기예보 안 맞는다부터 시작해서 기상청에 막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스트데이에 우리 일기예보를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과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측 시스템이 나와서 예측이라는 것은 100% 내 삶 가운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50% 정도 예측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준비를 하거나 우산을 쓰거나 또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비가 올 확률 70%인지 60%인지 어느 지역에 비가 오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일상생활에 너무너무 도움되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질병이라고 하는 저는 의사로서 있으면서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한꺼번에 고통받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검진을 했는데 특별한 거 없다고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억울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분명히 막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 근데 과연 막을 수 없었을까? 과연 질병이라는 게 아무한테나 어느 순간 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의사들은 여러 가지 소인들을 미리미리 말해오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유전체를 가지고 당신이 어떤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 또는 생활 습관까지 같이 어울렸을 때는 당신은 아무래도 이런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알려주는 것은 단순히 숙명만 알려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산을 쓰고 가든지 내가 피할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예측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좀 이따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은 피할 방법을 숙명이 아니고 운명이 아니고 이것은 나한테 유전적인 소인만 알려줘서 가능한 질병을 예방하고 예측하자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예를 들면 치매 유전자. 제 환자 중에 사람들이 유전체 검사에 관심 가장 많이 하는 게 치매예요. 여러분도 특별히 이번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치매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치매와 관련된 상품과 연구들은 굉장히 활발할 것이라고 믿는데 치매가 몇 %나 우리 전 국민에서 몇 %나 앞으로 경험하는지 혹시 통계 아세요? 현재 시점만 놓고 봐도 70대의 몇 %가 치매가 걸릴까요? 10%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한 150명 중에 한 15명은 70대에 치매로 고통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치매는 아시다시피 본인만 힘드신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 같은 4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기억력이 안 날 때 저 혹시 치매 걸리는 거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자꾸 자문하러 오시고 그래요. 근데 치매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포이라고 하는 유전자, 대표적인 유전자인데요. 이 아포이 유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타입에서는 무려 7배나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70대에 치매가 걸릴 확률이 70%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유전자 세트가 있어요. 물론 이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좀 더 많은 경우는 한 3배 정도, 즉 70대에 30%, 이 경우가 좀 많아요. 25%전 국민에. 제가 종종 환자들한테 상담하면서 이 엡실론 3, 엡실론 4 같은 경우가 이제 4분의 1 정도에서 나오니까 당신이 30%입니다라고 하는데 이 치매 유전자 검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나 검사를 못해요. 가족력이 있는 사람만 검사를 하는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어떤 포비아가 있냐면요. 자기는 반드시 치매가 걸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두려워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힘든 거 봤으니까 나도 자식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검사에서 4분의 3 정도는 괜찮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4분의 1 정도가 여기나 여기에 해당되는데 30%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갈려요. 똑같이 30%가 물에 차 있을 때 반응이 달라지죠? 큰일 났네. 30%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 아직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이 3배라고 얘기했을 때 30% 걸릴 확률도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 저 큰일 났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 안젤리나 졸리 얘기처럼 개인마다 다른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유전적인 요인 30%가 숙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검사하죠? 내가 남들보다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면 난 그다음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병이라는 것은 치매라는 것은 유전적인 소인 하나만 가지고 걸리지 않는 거니까. 남들보다는 약간 불리한 출발선에 섰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하고 신발끈을 조여매고 그래서 조기 검진하고 유전자적으로 불리하니까 생활 습관에 관련된 부분들 다 개선시켜야 돼요. 저는 종종 유전자 검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서요. 죽어도 안 끊는 그 담배를 제 환자들 중에 CT 보여주고 당신은 폐 기능이 떨어졌는데 코팅도 안 끼다가 당신 폐암 걸릴 수 있는 식도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3배 정도 높다 하면은 두려워하면서 끊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는 것이 의사의 목적이 프로모션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치매 유전자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서는 이 아포이라고 하는 유전자는요 의사 처방 없이 그 23andMe라는 그런 DTC 업체들이 자유롭게 검사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 이 중요한 유전자가 아무한테나 의사밖에는 처방 못할 뿐만 아니라 의사도 아무한테나 처방 못해요. 가족력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규제 중에 대표적인 규제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 뭐 테라젠 같은 경우도 마치 상품처럼 검진 상품처럼 어떤 암에 대한 부분들, 심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들 유전자 예측 서비스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암이 뭐냐 했을 때 당신은 유방암을 정말 신경 쓰셔서 남들은 다 2년마다 초음파한다고 하지만 1년마다 좀 초음파하실 거를 권유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좀 더 비가 올 확률이 어느 지역에 비가 올 확률까지를 예측해 주는 걸로 요즘은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 유병률, 내가 어느 나이 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15죠. 예측 서비스인데 오후 4시에 오는지 오후 7시에 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평생 유병률 개념으로 당신은 인생 40대 정도에는 이 질환은 한 4% 정도, 이 질환은 인생 70대에는 한 10%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맞춤이라는 개념인데요. 퍼스널라이즈. 사실 이게 아마 유전자 검사의 어떤 개인의 소비적 욕구를 자극하는 부분들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마다 다른 영향을 준다는 개념. 여러분도 아마 격렬하게 동감할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이 음식에 대한 반응들 또 음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다르죠. 맞춤 약물은 지금 유전체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기도 해요. 내가 다른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 맞춤 운동, 맞춤 기능의학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제 경험을 잠깐 얘기하면요. 제가 2005년도에 이 뉴스위크지를 제가 의사생활 초기에 한번 진료실에서 읽었어요. 근데 다이어트 앤 진이라고 2005년도면 벌써 12년 전이죠. 이 커버 스토리로 이제는 음식도 유전체에 따라서 반대로 음식이 유전자를 바꾸기도 한다. 그런 개념으로 굉장히 많은 꼭지의 커버 스토리가 쭉 나왔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모습 중에 먼 미래 한 20, 30년대에 어느 레스토랑을 소개해 주면서 한 30년쯤은 걸리겠지만 이런 단서를 달았는데 식당에 가면은 종업원이 메뉴판을 가져오는데 그에 앞서 통 하나 가져오더니 침을 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침을 탁 뱉고 좀 있다가 10분 뒤에 메뉴판은 다른 걸로 가져와요 종업원이.
그래서 당신은 이쪽 메뉴판에서 고르시는 게 당신의 유전자에 맞는 음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스토리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왜냐면 2005년도만 해도 한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하는데 몇 개월 걸렸던 건데 어떻게 10분 만에 이런 얘기도 했고, 사람마다 정말 맞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 이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이쪽으로 해보고 싶어서 이때 소개되었던 이 박사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제가 그 다음해부터 보스턴에 가서 이 공부를, 약간 제가 좀 무모했죠. 그래서 이쪽 영양 유전체 쪽으로 한 2년 정도 공부해가지고 왔는데, 와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직전까지 있었던 차움이라는 병원에서 세팅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마다 유전체 검사를 해서 음식들을, 또 어떤 사람은 오메가3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어떤 사람한테는 커피는 안 내오게끔, 이런 식으로 제가 레스토랑에 세팅을 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유전 상담도 하고 인생 건강 상담 같이 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막연하게 꿈꿨던 것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발전될 것이라는 것을 제 개인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것처럼 비타민도 잠깐 보시다시피,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술 유전자. 제가 굉장히 많이 유전체 검사를 하고 어떤 기업 전체를 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기업 임원들 대상으로 제가 유전체 검사를 많이 하다가 이제 항상 제일 먼저 상담하는 게 술이에요. 이 중에 150명 중에 손 안 드셔도 괜찮아요. 회식 가서 술 먹는 거 힘드신 분들 있죠. 뭐 힘드시지 않더라도 얼굴 빨개지시는 분이 있죠. 몇 퍼센트 정도 있을까요? 아시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30% 정도가 술을 먹으면 얼굴 빨개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자기 얘기거나 술을 먹으면 얼굴 빨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는 그런 사람들은 술 먹기 좀 곤욕스러워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 알코올이라는 것을 분해하는 대표적인 효소인 알코올 분해 효소의 유전자 변이가 있으니까 그 술이 내 몸속에서 분해가 안 돼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톡식한 알데하이드로 바뀌어서 그것이 머리도 아프게 하고 이 홍조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 알코올 분해 효소에 변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회식 자리에서 술 먹는 그 직원들이나 우리 이제 후임 직원들한테 술 못 먹는다고 손살을 쳐도 그런 게 어딨냐고, 내가 술 많이 먹게 해주겠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무조건 먹으면 된다고 해요. 저도 알코올 분해 효소에 변이가 없어서 술 진짜 먹기 힘든데 저도 마시다 보면 느는 줄 알았어요. 느는 게 아니고, 많은 연구에서 그런 변이가 있는 사람이 술을 먹었을 때 식도암과 후두암이 3배 이상 높다고 얘기를 해요. 변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어대면 느는 게 아니고, 그 변이가 있어서 해독하지 못했던 그 알데하이드가 증가되면서 독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참 이제 내 앞에 계신 환자분한테 얘기해서, 선생님 술 못 드시죠? 얼굴 빨개지는 거 보니까 못 드신다고. 그럼 술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식도암 걸려 했더니 좀 멋쩍어 하면서 자기 이미 식도암 걸렸었다고 그런 얘기를, 자기가 회사 대표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을 수는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술을 먹으면 안 되겠다. 이제서야 식도암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술을 권유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경기도의 회식에서는 유전자 검사까지 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면 얼굴 빨개지시는 분들은 술을 안 먹게. 핵심이 뭐죠? 내가 태어난 대로, 설계된 대로 살자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는 많아요. 커피 유전자. 이 중에 커피를 마시면 두근거리는 사람, 잠 못 자는 사람 있는 반면에 밤새 커피를 먹어도 잠자는데 일절 문제 없는 사람. 이게 이제 개인의 특성인데,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커피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커피가 대사가 안 되는 그 유전자인데, 커피가 대사가 안 되는데 계속 마시면 커피 농도가 높죠. 카페인 농도가 높죠. 카페인 농도가 높기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증폭되는 거예요. 가끔씩 그 커피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런 건강 관련 뉴스가 나오면 어디는 먹지 말라, 어디는 먹거나 이런 얘기 헷갈리는 게 많아요. 근데 한마디로 변이가 있는 사람한테는 커피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카페인 농도가 높으니까 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커피를 계속 마셔야 되면은 좋은 점은 유방암 빈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나쁜 점은 심근경색이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자신이 커피에 관련된 유전자가 알면 좋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 가운데 심근경색이 있거나 유방암이 있는지에 따라서 커피를 마실지, 그것을 장점으로 활용할지 단점을 활용할지를 스마트하게 결정하라는 얘기죠. 비타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40대 이상은 또는 50대 이상은 지금 조금 두려워서 비타민 하나씩은 먹고 있을 거예요. 어떤 비타민 먹죠? 선전 많이 하고 있는 비타민, 종합 비타민, 센 뭐뭐 이런 거 드시겠죠? 근데 비타민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뉴스를 보고 있으면 이 비타민을 먹으라는 거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어떤 때는 좋다거든요. 어떤 때는 의미 없고 심지어는 오히려 해롭다 이런 복잡한 뉴스가 많이 나와요. 건강 관련 뉴스들이. 정답은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역할도 어떤 사람한테 어떤 비타민이 유전적으로 소인이, 즉 나한테는 엽산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건지 오메가3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쓸데없는 것을 다 같이 먹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개념들이죠. 약물 유전체가 가장 이 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작용이라는 것이 치명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는 작용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작용 못하면 치명적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항암제. 여러분들 그러실 리 없겠지만 언젠가 자신이 항암제를 써야 되는 그 시점에 한참 썼는데 효과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효과가. 근데 6개월 동안 썼는데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요? 이 산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 내려올 수 있나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제는 약물 부작용이 문제가 아니고 약물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크리티컬 타임의 약물 효과를 보기 위해서 나한테 맞는 항암제를 고르는 유전자 검사, 이것이 벌써 2014년도부터 급여라는 얘기는 뭐죠? 암 환자 같은 경우는 10분의 1밖에 비용 안 되고 나머지 10분의 9를 국가가 돈을 내요. 10분의 9를 국가가 돈을 내더라도 이렇게 쓰는 게 항암제를 쓸데없이 안 쓰게 만들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쪽 산업들이 굉장히 진보가 돼가지고 이제는요, 이 검진 자체, 유전체 검사 자체도 급여가 돼요. 50%밖에 비용을 안 내요. 비용도 얼마 안 비싸요. 근데 이렇게 맞춤 치료를 하는 경우에 서바이벌, 즉 생존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에요. 이 부분도 규제 얘기가 많긴 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제 환자 케이스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50대 중반의 환자가 저랑 유전체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참 이제 하고 있다가 환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5년 전에 이분은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스텐트를 받고 그다음에 이 클로피도겔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는데요. 피를 맑게 하는 약물을 매일, 아스피린 같은 약을 매일 먹고 있는 분인데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속이 안 좋더니 픽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분당차병원으로 급하게 가가지고 CPR이라는 것을 하고서 소생시키고 봤더니 위에 출혈이 생겨가지고 구멍이 나서 소위 말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의식을 잃은 거예요. 이분은 간신히 살았어요. 그래서 한참 뒤에 자기는 궁금한 거예요. 왜? 남들 다 먹는 약을 먹었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았나? 위에 빵꾸 나지? 안전한 약인 줄 알았는데. 근데 한참 뒤에 이제 제 앞에서 유전체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약에 대해서 메타볼리즘, 대사를 봤더니 푸어 메타볼라이저, 무슨 얘기죠? 그 약이 대사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대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제 먹었던 약이 몸속에 그대로 있는데 오늘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4배까지 높은 거예요. 혈중 농도가. 근데 피를 맑게 하다 못해 위장 출혈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다른 약인 식도염약까지 같이 먹으면 곱하기 8배나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드물어요. 그러나 이분은 죽을 뻔했잖아요. 이 약 때문에. 내 심혈관 질환을 다시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약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미국에서 사망률의 약물 사고로 추정, 우리나라는 그건 통계가 없어서 못 낼 뿐이지 사망률의 50대 이전의 사망률의 3위 정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미국 보건성에서는 이거 유전체 검사를 한 다음에 나한테 피할 약들 또는 먹어야 될 약들을 골라줘야겠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큰 어떤 의료시장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너무 어려운 얘기하면 좀 자기와 관계 없으니까 우리가 DTC라는 것 좀 이따 소개할 겁니다. 의사 처방 없이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화장품 고르느라고 굉장히 많은 돈들을 썼을 거예요. 뭐 선전 김태희가 쓰면 다 예뻐질 줄 알고 썼는데 트러블만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 나의 그 개인 특성이라는 부분. 여기 남성분들 죄송하지만 탈모, 저 역시 탈모가 진행되는 이제 시점이 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이 탈모. 나는 정말 그 아버지 때문에 나도 이런가? 정말 탈모가 유전되는가? 나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 그리고 내 탈모는 그럼 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이어트. 열심히 운동해도 열심히 안 먹어도 나는 전혀 변화 없는 나는 무엇인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중에 DTC라는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DTC.
이제 영어로 좀 어렵죠. 이거 알고 있는 공무원도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새로운 개념이니까. 커스터머, 소비자한테 직접이라는 얘기는 뭐죠? 병원을 통하지 않고 의사를 통하지 않고 내 개인 특성 보는데 무슨 그렇게까지 병원까지 가야 되느냐.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 아닌데 굳이 왜 병원까지 가서 내 개인 특성을 보느냐. 이 개념이에요. 이것이 벌써 2008년도에 트윈니스램이라고 구글 창시자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벤처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그 뉴욕타임즈에서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기업으로 뽑혔던 그 트윈니스램가 벌써 100만 데이터를 모았거든요. 100만 데이터를 모아서 얼마? 처음에는 한 100불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게 비용이 한 20불 정도? 한 이제 얼마 한 20만 원대에 굉장히 많은 그 중에 하나가 치매도 있어요. 치매. 우리나라는 절대 이것을 허용해주지 않지만 미리 알려주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진단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전립선암, 치매, 뭐 이런 부분들 개인의 특성, 뭐 아까 술 먹는 문제 이런 것도 나왔고요. 이런 것을 예전에는 299달러, 지금은 이제 20달러대로 떨어진 이것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을 DTC라고 해요. 감사하게 우리나라에도 DTC는 허용이 됐어요. 작년 한국 정부에도 2016년 7월 벌써 한 이제 1년은 좀 넘었는데 DTC라는 것을 하도 이 유전체 시장이 발전되는데 우리는 뭐 하냐 이러니까 마지못해서 작년에 이제 중앙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들과 밀당을 하면서 의사들은 당연히 허용하고 싶지 않았겠죠. 의사를 거치지 않고니까. 이제 사실 한국의 많은 규제의 어떤 탓은 공무원 탓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의사들의 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질병의 예방 관련해서 해주자. 그리고 좀 질병 아닌 것들은 좀 풀어주자는 그런 어떤 프로 앤 컨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어난 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요 두 가지. 이너 헬스라는 것은 내 몸속의 건강이죠. 그러니까 당뇨 또는 체중 또는 혈압 이런 부분들, 흔히 말하는 대사증후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해주는 그런 것은 허용이 됐고요. 스킨 쪽, 피부, 탈모 이런 쪽도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제 초기 형태의 DTC가 허용이 됐는데 과연 그러면 이것이 막 대박은 났는가 산업계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비만 유전자 잠깐 넘겨주시면. 우리가 이제 비만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평생 싸우는 이 체중 관리 잠깐 좀 저도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다루는데 비만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속설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성들이 있는데 꼭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들한테 어떤 얘기 드리냐면 선생님 저 정말 억울해요 하는 아주머니를 만나요. 자기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거예요. 설마 제가 물만 먹으면 살찌 말이 되냐고 해서 일기를 써오게 해요. 식사 일기를 써오면은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딱 써가지고 오면은 진짜 나보다 훨씬 적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실까?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렇잖아요. 뭐 야식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굉장히 적게 먹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왜 이런가 이러신 분들이 이 중에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질문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쟤는 저렇게 많이 먹는데 되게 얄미운 사람 있잖아요. 저렇게 많이 먹는데 도대체 이 불공평성을 어떻게 정말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 그 담배를 안 피움에도 불구하고 폐암 걸린 것도 억울한데 흡연자로 몰리는 그 억울함처럼 비만을 가지고 있는 본인은 정말 나는 게으른 사람 낙인 받고 운동 안 하나 나 열심히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쟤는 뭐냐 이런 부분들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는 살찌고 싶다고 하죠.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건 뭡니까? 정말 식사와만 관련된 운동만 관련됩니까? 아니죠. 체질이죠. 유전적인 체질인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어떤 유전자 여러분들 이 FTO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DTC에 있는 항목 중에 FTO 유전자는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유전자라고 저희가 쉽게 그냥 얘기를 해요. 좀 억울하지만 FTO 변이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그 비만이 생기는 부분이 좀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근데 비만이라는 게 이렇게 체질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비만의 주 과정은 식탐이에요. 마치 탈모의 주 과정에 유전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MC4R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개걸스럽게 먹는 그러니까 먹는 것만 못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TV에서 너무나 멋있는 주인공이 맛있게 라면을 먹고 있으면 어느 순간 라면을 끓이고 있는 그거는 진짜 식탐이 아니거든요. 이 뇌하수체에서 자극해서
또 한 가지 BDNF는 우울증과 관련된 유전자예요. 스트레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은 했을 때 그런 것은 유전적인 소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이것을 아는 것이 왜 도움되느냐? 내가 대사 문제를 바꿀 것인지 식탐을 바꿀 것인지 아니다. 너는 일단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방식. 지금 비만 치료 받으시면 맨날 받으시는 약은 식탐 억제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식탐 억제제가 아니고 식단이에요. 식단이고 재밌는 것은 FTO 변이가 있으면 더 살도 찌지만 쉽게 살이 빠지는 체질이기도 해서 운동과 저지방 식이에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렵지만 대표적인 것이 DTC 허용되면서 유전자가 무엇인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스킨도 피부도 그중에 탈모 유전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오는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이 앞에 앞쪽에 빠지는 그런 유전성인 탈모도 있고 반면에 이 정수리 주변으로 빠지는 또는 군데군데 빠지는 그래서 모발이 가늘어지는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들이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 탈모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스트레스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더. 그래서 같은 탈모여도 내가 안드로겐과 관련된 호르몬 쪽의 유전자인지 스트레스 취약성인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접근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드로겐 호르몬을 낮추는 그런 약을 쓸 것인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쪽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래서 같은 유전자도 예측도 예측이지만 다르게 접근하자 그런 개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DTC예요. 중요한 화두입니다. 타고났느냐 만들어지느냐. 여기 중간중간에 여성분들 뒷부분에 많이 젊은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상대방 얼굴 보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타고났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근무했던 청담동에는 이렇게 길거리 보고 있으면 지나갔는데 또 지나가네? 같은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요. 굉장히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지만 요즘은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죠?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발선을 알아야 그 사람은 우리가 다른 어떤 전략을 가지고 달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비록 나쁜 유전자를 타고났어도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과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질병이 다르게 일어난다는 거죠.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어도 나쁜 생활 습관을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유전자가 어떻게 타고났든 당신은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유전자와 이 타고난 거 네이처 널처는 같이 해석돼야 된다. 자, 테라젠에서는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중심으로 하는 그런 유전자 검사만 좀 소개했지만 사실은 우리 회사의 한 80% 정도는 정밀 진단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심지어는 요즘은 혈액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예전처럼 산모들이 양수천자라고 해서 이 배에다가 임신 한 17주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양수를 얻어와서 기형아 검사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기형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검사인데 이제는 산모의 피 속에 있는 태아의 DNA를 검출해가지고 이 염색체 이상을 진단하는 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밀 진단과 정밀 치료를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주된 역할이지만 오늘은 좀 더 소비자한테 쉽게 다가오는 부분들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분 정도 네, 그 전에 잠깐 제가 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DNA 검사를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요. 지금도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들 수 있는데 요즘 아까 말한 것처럼 100만 원대면 30억 개를 볼 수 있고 10만 원대면은 한 1000만 개 100만 개 정도의 변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술 지방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국가에서 자꾸 유전체 검사에 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거 아포이 유전자, 치매 유전자 못 보여드려요. 죄송하지만 술 먹는 유전자 못 보여드려요. 궁금하다는데 못 보여줘요. 법이 그렇게 막았어요. 질병 중심으로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얼마든지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못 보여드려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규제는 풀리고 산업을 위해서는 풀릴 텐데 어쨌든 DNA 검사할 때 보고 싶은 질병만 보는 그것도 몇 개 허락된 건 아닌데 그것만 보지 말고 한 번 피를 뽑는데 100만 개 또는 30억 개를 한꺼번에 뽑아도 큰 비용 안 들고 어차피 DNA 한 번 뽑을 거요. 저희는 그것을 뱅킹을 해서 클라우드에 넣고 그래서 그것을 규제가 풀리면 조금씩 규제가 안 풀리면 해외 클라우드를 넣어서라도
보고 싶으면 보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런 산업들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굉장히 요즘 1, 2년 사이에 화두가 되고 있는 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이따 제가 규제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이렇게 앱을 통해서 저희가 이게 스마트폰으로 이것을 앱을 통해서 만들면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냐면 지금도 벌써 그래요. 의사가 새로운 약을 처방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그 약이 저한테 맞는지 좀 보고 싶어요. 검색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영양제를 먹고 싶은데 나한테 정말 맞는 게 뭐지? 그 매번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검색하면 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바일 형태로 이 BT와 IT가 융합하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면 저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오자마자 되게 재밌는 걸 하고 있는데 요즘에 AI 빼놓고는 사실은 산업계는 화두가 없죠. 근데 산업계 화두 중에 AI가 되게 중요한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거 굳이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저게 뭐야? 저렇게 단순한 거를, 그리고 또 불안하죠? 사람의 일자리를 좀 뺏기, 단순한 일들을 계속 대체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자동화이지 AI라고 보질 않아요. AI는 뭐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게 AI라고 생각해요. 저같이 의사들이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진료 시간에 제가 10분 정도, 20분 정도 유전체 상담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왔을 때 저도 뭔 얘기했는지 까먹고 그분은 당연히 지금 진단과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설명했는데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지식들이, 경험들이. 물론 차트에 써놓지만 한계가 있죠.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100만 개, 1000만 개 이상의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지식은 의사가 진료실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알 수도 없어요. 그 많은 게놈들의 변화들을. 그래서 저는 그것을 딥러닝 방식으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것은 의사가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로봇 방식으로 하고 거기에는 게놈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 특성들을 같이 넣어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로봇처럼, 이거는 이제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로봇인데 이렇게 가는 것이 소위 말해서 AI라고 하는 흐름과 데이터라고 하는, 그중에서 가장 큰 데이터인 게놈과 그리고 소비자라고 하는 그런 이런 키워드들을 만족시키는 산업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잠깐 얘기할 것은 이런 지식도 우리가 이해했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알았는데, 과연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런 큰 변화, 13년 만에 100만 배가 발전이 되는 이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가 잠깐 좀 볼게요. 그리고 그 전에 과연 앞서가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심지어 요즘은 중국도 앞서갔어요. 그 미국과 중국에서 무슨 변화가 있는지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2014년도부터 2020년, 가까운 미래예요. 2020년 얼마 안 남았어요. 이 한 6년 사이에 이제 마켓을 예측하는 건데 한 그로스가 한 23%. 자, 어떤 산업이 요즘 들어서 10%가 아니고 20% 이상의 비약적인 산업을 예측하는 산업 거의 없죠. 이쪽 사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0%를 가뿐히 뛰어넘는 두 시장이 있는데 30%까지 뛰어넘는 것을 컨슈머블, 아까 말했던 소비자한테 유전자를 설명해주는 그 시장. 시퀀싱 서비스라는 것은 질병 중심의 서비스예요. 여전히 진단 중심은 더 고도화될 겁니다. 이 두 시장, 진단과 그중에서 특별히 소비자한테 게노믹 정보가 들어가는 시장이 30% 정도의 예측이 되는 시대예요. 누가 과연 빅 플레이어일까?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가 23%, 유럽이 21%, 심지어 남미도 24%고 이 아시아 마켓은 24%라는 것은 커 보이지만 빨갛게 보이는 것은 이머징 마켓이라 그래서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근데 머추어 마켓에서도 23%. 그러니까 머추어 마켓은 몇 년 뒤에는 성장률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따라가죠, 뒷단에서. 그러나 성장을 주도하는 머추어 마켓은 여전히 20% 앞서가고 있고, 이머징 마켓,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똑같은 속도로 간다는 얘기예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이제 북미와 유럽이 선두주자죠. 여러분들 아이슬란드라는 국가는요, 벌써 10년 전에 그 비싼 비용을 내던 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홀 게놈 30억 개의 유전체를 전 국민 대상으로 분석을 했어요. 아이슬란드는. 그래서 거기서 생겨난 그 회사, 디코듬이라고 하는 회사가 다 비용을 냈는데 지금 수조 원의 가치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 데이터 가지고 축적된 거 가지고 빅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국가 전체가.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게놈 시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 우리나라도 변화가 있어요. 일부 지자체에서 울산 쪽에서 울산자치구에서 광역시에서 올해 6월 달에 울산 전체 시민 10,000명을 대상으로 시 예산으로 10,000명 프로젝트 홀 게놈을, 지금은 한 100만 원 좀 안 되니까 홀 게놈을 저희가 분석을 해요. 울산은 이런 식으로 지자체도 이제는 데이터가 중요하구나. 뭐 질병 데이터 아니더라도 IT 회사에서 관심 있어 하는 데이터도 있을 거고, 뭔지 모르지만 일단 데이터를 모으자. 이게 이제 큰 트렌드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데이터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는 아이디어가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문제, 좀 이따 더 얘기할 겁니다. 하여튼 이 아시아는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아쉬운, 중국이 정말 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게놈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놈 시퀀싱을 분석하는 회사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이에요. 중국은 이미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 시대가 올 것을 예측하고, 중국은 통제가 쉽게 가능하잖아요. 위에서부터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온 국민 대상으로 그 많은 인구들. 세계의 모든 유전체 회사들이 중국으로 몰리는 이유는 규제도 있지만 그 빅마켓이 제일 먼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그래서 드론보다 훨씬 더 이 게놈 시장과 게놈의 부분들은 앞으로 중국이 주도할 시장에 온다고 보면 돼요. 자, 잠깐 보면 해외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회사지만 우리 쪽에서는 정말 여기는 빅가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체 쪽에 빅가이들이 어떻게든지 소비자한테, 연구자들한테 이런 스퀀싱이라고 하는 부분도,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짐뱅킹, 그러니까 한두 개 보는 유전자가 아니라 이 빅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대한민국은 늘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럴까, 저도 참 아쉬운데요. 너무나 많은 이런 규제. 이 유전체와 관련된 규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생명윤리법. 유전자니까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두려워하니까 생명윤리법이 강화됐어요. 이게 2005년도에 만들어진 법이 12년 지났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규제. 그리고 개인정보, 굉장히 민감한 이슈죠. 유전체 정보가 얼마나 민감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유전체 정보가 해킹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규제가 돼요. 당연히 그건 필요하지만 이 개인정보가 없는 유전 정보인데 뭐 이런 이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또는 내가 내 게놈을 분석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난 알고 싶잖아요. 아까 말한 어떤 그런 특정 유전자, 뭐 알코올 분해 어떤 약물 알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그러니까 아예 법이 없는 거예요. 이 뭐 새로운 이 지식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거 보고 싶다는데 병원 가서 제한된 유전자만 검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알코올 분해도 얘기해 주시고 이러는데, 그래서 자꾸 해외 쪽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 자기 검체를. 그리고 의료법, 이게 참 저도 민망해요. 의사들이 너무 주도하고 있어서 자꾸 병원 오라고 해요. 밖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하면은, 물론 소비자들도 너무 과장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개인 특성을 보려고 하는 것도 의료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료의 두 가지 파트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DTC라고 하는 것이 풀어지는 것은 좋지만 전 세계 유전체 검사는 그러면 과연 규제 대상인가 했을 때, 미국은 이제 정부 중에 FDA라고 하는 그런 식약청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로 그것을 하는데, 여기서 하는 방식은 그 일부에 대해서 주로 이제 진단과 약물 처방에 대해서만 레귤레이션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게 워낙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소비자한테 푼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검사하십시오. 이렇게 풀었어요. 최근 일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100여 개의 유전자 검사들이 아까처럼 빅마켓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개인의 특성들을 보는, 또는 병원을 통해서 하는. 일본 자체는 신기하게 일본이 되게 소심하고 막 이렇게 까다로운 나라 같이 느껴지는 거에 비해서 딱히 이런 유전체 검사에서, 그래서 일본과 홍콩이 아시아 마켓의 어떤 굉장히 좋은 플레이 그라운드가 되고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자유롭게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고, 영국 어떤 의사들만 좀 컨선하지 국가 차원에서는 규제가 없어요. 하여튼 그러면 DTC가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과연 그 DTC는 유전체 검사에서 개인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정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품만 해도 국내 1등 기업 아모레, 저희 테라젠하고 지금 계속 유전체 검사 연구하고 있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2, 3등이 다 유전체 검사와 지금 매칭을 시켜가지고, 한국 화장품 유명한 거 다 알죠? 전 세계에서
하나 더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맞춤 화장품을 개발하고 싶어서 DTC를 이용하는데 잘 되고 있을까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여기서 허가된 유전자 마커가 형편없는 아주 수준 낮은 유전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은 논리였죠. 피부 특성 이런 것은 질병 아니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찔끔한 거예요. 너무 형편없는 마커들, 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생각보다는 화장품 산업이 안 일어났어요. 건식,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글로벌의 92개국에 진출해 있는 모 건식 회사랑 MOU를 맺고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서비스를 하려고 해요. DTC를 검사해서 나한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고르겠다. 좋은 컨셉이고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피트니스, 약, 제약 이런 쪽으로 사실 이 의사통하지 않고 이 DTC라고 하는 것이 폭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러 가지 다음 문제 때문에 허용을 했는데 애매하게 허용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장은 반응은 있는데 좀 애매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저희가 국가에도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풀어져야 왜죠? 제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 슬라이드 한 장 보고 이제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건 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미국, 영국, 일본 뭐 질병 예측 검사 일부 허용, 전체 허용, 뭐 유전적 보인자, 개인 특성, 약물 유전체, 웰리스 또는 조상 찾기 이런 것들이 다 허용되는데 한국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슬라이드죠. 다시 넘어갈게요. 네, 다시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질병은 정말 통제돼야 되고 함부로 설명하면 안 되고 개인에게 잘못된 판단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의사들이 주도가 돼야 되고 맞는 저도 동의합니다. 질병이라는 관점 그러나 건강이라는 관점까지 여기서 가지고 있는 레귤레이션을 가지고 이쪽까지 맡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 주소죠. 그래서 더 많은 소비 그렇기 때문에 이 레귤레이션을 벗어난 것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소비가 성장하지 않거나 또는 음성적으로 돼서 오히려 전문가의 도움받지 못하거나 이게 이제 현 주소이기 때문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가지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오늘 사실은 유전자 검사뿐만 아니라 이쪽 헬스케어 사람들은 다 이런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비급여를 급여로 하시는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도 많지만 이런 부분까지 급여를 해버리면 또는 이런 부분까지 정부가 예산을 대고 살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별도로 두어야지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새로운 기술이 진보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 두 가지 분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전체 강의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그럼 오늘 김경철 강사님께서 아주 좋은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321회 희망의 경기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